뉴스에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배신자. 전당대회를 앞둔 국민의힘에서 배신자 논쟁이 불붙었습니다.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후보가 이 한동훈 대세론에 맞서서 한동훈 배신자론을 들고 나와 공격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후보 사이의 간격을 벌리는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일부 후보는 한동훈 후보가 대표가 되면 대통령 탈당이나 탄핵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경고까지 했습니다. 지지층의 탄핵 트라우마를 자극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 조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오늘도 사심정치라는 표현으로 한동훈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사심정치가 곧 배신의 정치라던 어제의 공세를 이어간 겁니다. 당대표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공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어떤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당대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상병 특검법 수용 의사를 철회하라는 말도 덧붙였는데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있다는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원희룡 후보 역시 한 후보가 대통령과의 소통, 신뢰가 부족한 후보라는 점을 집중 부각했습니다. 당 비대위원장을 맡아 총선을 진두지휘할 때에는 물론 이번 당대표 경선 출마 과정에서도 대통령과 어떤 연락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한 후보와 대통령의 관계를 당원들이 제대로 알고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친소관계와 충성으로 얘기한다면 아니 20년 동안 검찰에서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충성하던 게 바로 한동훈 후보고요. 대화가 사실상 의미 있는 서로 간의 소통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고요. 윤상현 후보는 차기 대권 주자는 당 대표가 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권력 대 미래 권력의 이 싸움이 친박 비박을 능가하는 훨씬 파탄의 관계가 될까 봐 제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후보들이 일제히 한 후보와 대통령의 불편한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것. 80%나 차지하는 당심 반영 비율을 겨냥한 전략적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조용민입니다. 집중 견제를 받고 있는 한동훈 후보도 가만히 있는 건 아닙니다. 자신을 겨냥한 배신자 프레임은 오히려 당원과 국민을 협박하는 공포 마케팅이라면서 공한증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 맞받아쳤습니다. 이어서 최수연 기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캠프는 다른 후보들의 집중 공세를 공한증에 비유하며 대세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공한증은 중국과의 경기마다 승리하는 한국 축구에 대한 중국인들의 두려움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용어입니다. 공한증이 정치권에 퍼지고 있지만 정작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체제에 대한 당원과 국민의 열망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특히 한 후보를 겨냥한 배신자 프레임은 공포 마케팅이라며 적극 반박했습니다. 한 후보 견제를 위해 다른 후보들이 잊지도 않을 대통령 탈당, 탄핵을 거론하며 당원과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탄핵이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그런 일은 누구보다 저희 넷이 나서서 막을 것입니다. 특히 공세 수위가 높은 원 후보를 겨냥해서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원 후보 행보를 상기시키며 역공세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한 후보도 직접 등판했습니다. 총선 당시 다른 세 후보와 함께한 사진을 공개하며 이번 당대표 선거가 인신공격과 마타도어의 장이 아니라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아는 기자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 홍지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홍 기자.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후보가 일제히 한동훈 후보를 겨냥해서 배신의 정치를 꺼내들었습니다. 그 이유 뭡니까? 네, 바로 보수 진영 지지층의 탄핵 트라우마를 자극하겠다는 겁니다.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당을 배신하고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다는 공세인데요. 최근 여론조사에서 한 후보가 초반 우세 흐름을 보이자 노골적으로 배신자 프레임을 들이민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도적이다, 노골적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 프레임이 실제 지지층에
영향을 미칩니까? 네, 영향 미칩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지난해 전당대회 경선 때 여권 핵심부는 당권 주자였던 나경원, 안철수 의원에게 반윤 우두머리, 배신자 프레임으로 공격했습니다. 결국 나 의원 출마를 포기했고 안 의원은 20%대 득표를 받으며 고배를 마셨죠. 유승민 전 의원, 이준석 의원도 배신자 프레임에 갇혔던 대표적 사례입니다. 다시 말해 배신의 주홍 글씨가 새겨지는 순간 당신 8% 선거에서 불리한 건 명백해 보입니다. 당신 80% 선거에서 이 배신의 주홍 글씨는 불리한 것이 명백하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한 후보 측은 어떻게 해서 이 프레임을 부숴보겠다. 뭐 어떤 입장인 겁니까? 네, 한 후보 측은 오늘 공한증으로 첫 반격에 나섰습니다. 취재해보니 한 후보가 직접 이 표현을 고안했다고 하는데요. 공한증은 한국 축구에 대한 중국인들의 두려움을 비유적으로 말하죠. 당권 주자들과 일부 야권 세력이 한 후보를 두려워해 배신 프레임을 꺼내들었다고 규정한 겁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좌천됐을 때도 진보 진영과 싸우며 정권 탄생에 기여한 점이 있는데 배신자 프레임을 씌우는 건 말도 안 된다. 이런 인식도 있습니다. 즉, 본격적으로 배신자 프레임 전환에 나선 건데요. 당권 주자들 이 공한증 표현에 대해서도 초보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는 공포다. 보수 분열에 대한 공포라며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이 한동훈 후보 측이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도 처음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까? 네,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경우는 핵심 부분에 있어서 모두 다 대통령과 영부인을 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특검법을 찬성한다고 하는 것은 한동훈 대표에 대한 개인적인 공격을 넘어서서 대통령과 영부인에 대한 수사의 문을 열겠다는 네, 사실상 대통령과 여사를 겨냥한 것이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는 건데요. 하지만 대통령실과 친윤계에서는 최상병 특검법은 누구를 겨냥한 것이냐 이런 격앙된 반응도 나왔습니다. 윤상현 후보는 한동훈 특검이지 왜 대통령 특검이라고 하냐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니까 벌써부터 이렇게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각 캠프의 전략은 뭡니까? 네, 한 후보에 대한 견제, 새 후보에 대한 견제 앞으로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공격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배신자 공격 강화, 정체성 논란 부각인데요. 주변 인사들을 비춰봤을 때 한 후보가 진짜 보수가 아니라는 점을 계속 부각하겠다는 겁니다. 한 후보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이미 투트랙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요. 화합은 후보가 말하고 공세는 캠프에서 대처하는 모습입니다. 한 후보 오늘도 SNS에 당 관계자에게 받은 케이크 사진을 올리고 당권 주자들과 함께 선거를 뛰었던 사진으로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대신 한 후보를 돕는 인사들이 공세에 참전하고 있는데요. 배현진 의원, 다른 후보들을 겨냥해 걸핏하면 진창에 빠지곤 하는 운전사라고 저격했는데 반면 한동훈 후보를 향해선 국민과 당원이 지목하는 길로 갈 줄 아는 운전사 이렇게 치켜 세웠습니다. 23일 앞으로 다가온 당대표 선거, 치열한 네거티브 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민주당 과방위 간사인 김현 의원이 얼마 전 방통위를 항의 방문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갑질 의혹이 이 여야 공방을 거치면서 그 파장을 키우고 있습니다. 김현 의원이 자신을 비난한 국민의힘의 법적 대응을 예고하자 오히려 국민의힘은 갑질의 여왕이라면서 관련 영상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정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가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방송통신위원회 방문 영상을 추가 공개했습니다. 김 의원은 그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선임 계획 의결 등에 반발해 방통위를 찾았다가 청사 출입이 불발되자 창구 직원들에게 항의했습니다. 어느 공공기관에서 국회의원이 출입증을 안 줘서 못 들어가고 있는 거는 이건 어마어마하게 절차 문제가 있다고 하자 이름과 직책을 따져 묻습니다. 책임지셔야 됩니다. 이거 지원한 거. 예, 책임지세요. 이름이 뭐죠? 직책이 뭐예요? 공범으로 자꾸 그러지 마시라고. 한 창구 직원이 끝내 눈물을 흘린 것으로 전해지자 국민의힘은 어제 행패 수준, 아나무인식 태도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사실관계를 정정하고 사과하라고 반박했습니다. 사전에 방통위원장 면담 일정을 잡았지만
협의된 일정임에도 방문증 교부가 지연됐다며 청사관리동도 통과하지 못하도록 한 것 자체가 상례에 벗어났다는 겁니다. 여당은 억지 해명 입장문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려 한다. 갑질의 여왕이라고 재반박했습니다. 눈물 흘린 청사 직원에게 사과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가는 곳마다 배지를 들이미는 그 습관, 아름답지도 존경스럽지도 않습니다. 민주당은 기본질적인 문제 제기라며 전력을 다해 정권의 방송 장악을 저지하겠다고 응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전직 언론사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대장동 사업가 김만배 씨와 이 돈 거래를 대가로 기사 관련 청탁을 받았다는 의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박자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북 단양군의 한 야산에서 신문사 전직 간부 김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된 건 어젯밤 8시쯤. 전날 캠핑 간다며 집을 나선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동생이 형이 연락이 안 된다. 가족 그러니까 여기서 112 신고를 해서. 경찰은 신고 접수 약 2시간 만에 숨진 김 씨를 발견했습니다. 김 씨는 대장동 개발업자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1억 원 가량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서 3차례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김만배 씨 등 대장동 개발업자 일당에게 우호적 기사를 내준 대가가 아닌지 의심해 왔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이 간부가 소속된 신문에선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의 인터뷰가 실렸는데 이재명과 모르는 사이라며 부정이득을 안취했다는 이 씨의 주장이 담겼습니다. 김 씨는 김만배 씨에게 받은 돈이 빌린 거라고 주장했지만 지난해 1월 해고됐습니다. 신문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소송에서도 최근 졌습니다. 검찰 수사팀은 수사는 마무리 단계였다며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1억 원의 대가성 여부 수사는 김 씨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종료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여랑야랑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 전민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보이는데 생수대 사이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을 생수에 그리고 다른 정치인들을 사이다에 비유한 건데요. 톡 쏘는 사이다보다 밋밋해도 몸에 필요한 생수 같은 정치를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참모들과 주변에서 강성 사이다 발언을 하라고 조언해도 자신만의 길을 묵묵하게 가겠다는 겁니다. 사이다는 그럼 구체적으로 누굴 가리키고 있는 겁니까? 대표적으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를 저격한 걸로 보입니다. 이 전 대표 말을 시원시원하게 한다고 한때 별명이 사이다였죠. 오 시장 얼마 전엔 이 전 대표를 향해 정치 자체를 그만두라고 했었잖아요. 오늘은 정당을 일극체제로 바꾸고도 잘못을 모른다며 쓴소리를 이어갔습니다. 이 전 대표를 본격적으로 때리면서 여권 대선 주자로서 입지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그럼 여권을 향해서는 별 이야기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오 시장, 정치권에 도대체 사람 같은 사람이 씨가 말랐다는 어느 지식인의 말이 가슴을 후벼 판다면서 사실상 여권도 비판했습니다. 또 팬덤이 파이터를 다시 극단으로 몰아가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오 시장, 상대적으로 이 전 대표나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에 비해 팬덤이 약하다는 평가가 있죠. 오히려 정치인의 팬덤이 강할수록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에둘러 두 사람을 비판한 걸로 보입니다.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 발빼기. 이건 무슨 뜻입니까? 김진표 전 의장 회고록에서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죠. 어제 의도와 달리 사회적 논란이 돼 매우 유감이라면서 진화에 나섰는데요. 민주당 일각에선 이제 와서 발을 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민주당 의원은 굳이 해명을 했어야 했느냐며 김샌다는 반응을 보였고 다른 의원도 김 전 의장이 무엇 때문에 몸을 사리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의장 보니까 논란을 좀 진화해 보려는 것 같기는 한데 오히려 그 논란이 조금 더 커지는 모양새 아닙니까? 맞습니다. 민주당에선 오늘도 유도되고 조작된 건 참사가 아니라 대통령의 의식 구조 아니냐 이렇게 몰아붙였습니다. 국민들은 이제야 대통령과 행정부의 비상식적 대응이 그릇된 사고 구조 때문임을 알게 됐습니다. 전직 여당 의원이 극우 유튜브 좀 그만 보시라며 울먹일 정도입니다. 네, 여야 공방이 거세군요. 마지막 주제 보겠습니다.
서버가 마비됐습니다. 어디 서버가 마비됐습니까? 탄핵 서버입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인청원 사이트예요. 동시 접속자가 몰려서 서버가 마비될 정도인데요. 특히 앞서 전해드린 김진표 전 의장의 회고록 내용 공개 이후에 청원 참여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열흘 만에 청원 동의가 70만 명을 돌파했고요. 지금도 사이트에 들어가려면 1시간 이상 대기해야 합니다. 민주당에선 서버 증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청원 동의 움직임이 아주 거세 보입니다. 네, 야권 지지자들도 몰려가는 분위기입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팬카페에서는 동의 인증 릴레이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주변에도 널리 퍼날라달라 1000만까지 가자며 청원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 적극 나서고 있긴 한데 그럼 이 청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회 법사위 청원심사소위에서 먼저 심사하게 되는데요. 청원소위에 속한 한 의원에게 물어보니까요. 청원을 안건으로 상정해서 심사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자동 폐기되지만 이 건의 경우 국민적 관심사가 집중돼서 어떻게 다룰지 고민을 하고 있다 합니다. 민주당, 당에서 추이를 보고 있지만 어떤 입장을 낼진 논의한 바 없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 지도부 관계자에게 물어보니까요. 국민 뜻을 담아 탄핵 소추안 발의를 검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민생 어려움을 살피기 위해 만든 국회 청원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22대 총선 이후 탄핵이란 단어가 여기저기서 튀어나오고 있죠. 국민 마음을 잡지 못하고 있는 정부 여당도 툭하면 탄핵 카드를 흔드는 야권도 못 믿었긴 마찬가지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첫 TV 토론 참패로 후보 교체 요구가 분출하고 있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더욱 궁지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후보 사퇴를 넘어서 아예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며 퇴진 요구까지 받게 된 겁니다. 정작 바이든은 여론이 그렇게 나쁘진 않다면서 애써 담담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용성 기자입니다. 대선 TV 토론 참패 이후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를 의식한 듯 토론회 이후 잇따라 지지자들을 만나 결속을 다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뉴욕의 한 모금 행사에선 토론 이후에 제기된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도 내가 알기론 지지율이 조금 상승했다며 건재함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캠페인도 토론 직후부터 이틀간 우리 돈 약 372억 원의 후원금이 모였다고 밝히는 등 사퇴 가능성에 선을 긋는 모습입니다. TV 토론 이후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민주당 후보 교체에 긍정적으로 답을 한 비율은 6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 바이든과 트럼프 양자 구도에서 누굴 뽑을지 묻는 질문에선 바이든은 45%의 지지를 얻어 트럼프와 1%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공화당은 연일 고령 리스크를 지적하며 바이든 사퇴에 압박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내각이 수정헌법 제25조를 발동해 바이든을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려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I would ask the cabinet members to search their hearts. We have a serious problem here because we have a president who, by all appearances, is not up to the task. 이 현지 언론에 따르면 바이든은 이번 주말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가족회의를 열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자리에서 재선 도전과 이후 행보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아는 기자 시작하겠습니다. 외교안보 국제부 김범석 부장 나왔습니다. 자, 김 부장,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를 사퇴할 가능성 있습니까? 자, 한마디로 말하면 자진 사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지 않습니다. 자, 현지 시각 27일에 열린 CNN TV 토론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사실상 압도를 당했다는 평가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를 의식한 듯 바이든 대통령 주말 유세 일정을 강행하면서 더 열정적으로 지지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특히 주말에 바이든이 이 별장인 캠프 데이비스로 이 가족들을 불러 모아 대선이나 향후 행방에 대해 가족회의를 한다는 보도가 미 MBC 방송에서 나왔는데요. 자, 바이든 측은 즉각 성명을 내고 이 일정은 일주일 전 계획된 것이다. 바이든은 여전히 민주당의 대선 후보다라며 반박했습니다.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건 뭐 바이든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 부인 질 바이든 여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사실은 이 질 여사가 후보 교체론을
진화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진료사 이 TV 토론 이후 유세 현장에 바이든과 함께 등장했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투표라는 뜻의 영어 단어 보트가 새겨진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한마디로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해달라는 뜻이죠. 지원 유세에서는 트럼프를 이렇게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Who told the truth? And Donald Trump told lie after lie after lie. 네, 이례적인 왕성한 행보에 미국 언론들도 일제히 바이든의 사퇴 여부는 부인에 달렸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아, 사퇴 여부가 부인에게 달려 있다. 네. 그런데 이 바이든 대통령을 대체할 만한 인물은 있습니까? 그렇다면 네. 민주당 후보 교체도 뭐 가능한 것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바이든은 현재 이 민주당 공식 대선 후보로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8월에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종 결정되죠. 후보 교체는 지금도 가능합니다. 다만 문제는 민주당 내에서 대체적인 자가 별로 없다는 것이죠. 바이든의 러닝메이트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후보로 대선에 출마하면 승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렇다는 응답률이 34%에 그쳤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바이든의 지지율은 45%로 나타났으니까 바이든보다 인기가 낮은 것이죠. 이번 TV 토론회에 대해서는 미국과 동맹국들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 대통령은 뭐 아시다시피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 이른바 세계의 큰 형님으로 불리죠. 상징성이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이 현 미국 대통령이 TV 토론에서 성과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것을 우려하는 겁니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대놓고 구국을 위해서 다른 후보에 양보해야 된다라고 했고, 프랑스 르몽드지 역시 후보 교체에 힘을 싣는 소리가 던지는 등 동맹국들을 잇따라 냉엄한 분석을 나타냈습니다. 미국과 대립하는 북중러 언론들은 다소 조롱하는 듯한 반응까지 나타냈는데요. 러시아 국영 매체는 바이든이 넘어지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의 재선 여부가 국제관계 및 안보 지형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의 방법론에 있어서도 뭐 아시는 바와 같이 두 후보가 시각 차이를 보이는 만큼 우리도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김일성, 김정일 흔적 지우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얼굴이 단독으로 새겨진 배지가 이 공식 석상에서 처음으로 포착됐습니다. 독자 우상화 작업에 여념이 없나 봅니다. 배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공개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0차 전원회의 이틀차 현장 모습입니다. 김재룡 당비서를 포함한 간부들이 연설을 하고 있는데 왼쪽 가슴에 김정은 위원장의 얼굴이 새겨진 배지, 초상휘장을 달고 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등 선대 배지가 아닌 김정은 위원장 단독 배지가 공식 석상에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초상휘장은 김씨일가 우상화의 핵심 도구입니다. 지금은 간부들이 착용하고 나왔지만 일반 주민들에게도 보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거든요. 김 위원장의 우상화는 선대 지우기와 맞물리며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러북조약 체결을 통해 김정은이 안보에 대한 확실한 자신감을 갖게 된 게 그런 형태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는 김 위원장의 초상화가 선대와 나란히 걸린 모습이 공개됐고, 최근 방북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선대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집권 10년을 넘긴 김 위원장의 우상화가 속도를 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석궁을 쏘면서 주세르비아 이스라엘 대사관을 습격한 테러범이 현장에서 사살됐습니다. 대사관을 지키던 경찰이 화살에 맞아서 크게 다쳤습니다. 화면이 다소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순찰차 여러 대가 서 있고 무장한 경찰들이 오고 갑니다. 현장 감식반도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현지 시각 29일 세르비아 수도 베오그라드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괴한이 경비를 서던 경찰을 석궁으로 공격했습니다. 당시 괴한은 경비 초소에 있던 경찰에게 박물관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며 다가와 석궁을 발사했습니다. 목에 화살이 박힌 경찰은 바로 총을 꺼내 괴한을 향해 여러 발 발사해 사살했습니다.
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경찰은 응급수술을 받았으며 회복 중입니다. 세르비아 당국은 이번 사건을 테러 행위로 규정하고 국가기관이나 쇼핑센터 등에 대한 보안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Nije utvrđen, nesumnjivo je da se radi o terorističkom aktu koji je uperen i protiv države Srbije. 현지 매체는 범인이 20대 이슬람 개종자로 무슬림 집단 거주지인 노비 파자르에 주소지를 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세르비아 당국은 이번 사건과 연관된 다른 용의자들을 체포해 테러 단체나 강경 이슬람 세력과의 연관성을 수사 중입니다. 세르비아는 가자 지구 전쟁 기간에 이스라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국내 1위 이 즉석밥 업체의 일부 상품이 곰팡이가 핀 채로 시중에 유통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업체는 제조 과정엔 문제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송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즉석밥 대부분이 검은색 곰팡이로 뒤덮여 있습니다. 용기 가장자리에는 액체가 고여 있고 또 다른 제품에도 흰색 밥알은 일부만 보일 뿐 형형색색의 곰팡이가 피어 있습니다. 이 사진들은 어제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즉석밥 제품으로 소비기한은 2025년 1월 28일까지입니다. 해당 글 작성자는 쉽게 안 뜯길 정도로 완전히 밀봉돼 있었다며 뜯어보니 이상한 냄새가 났고 완전히 썩어 있어 입맛이 뚝 떨어졌다고 적었습니다. 이에 CJ제일제당은 무균 진공 상태에서 제조돼 밀봉되기 때문에 유통, 보관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명했습니다. 방부 처리가 되지 않아 작은 틈이 생길 경우 곰팡이가 침투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포장이 손상이 되거나 포장에서 일부 공기가 통할 수는 있거든요. 제품 안에 들어가면 곰팡이가 발생할 수 있어서요. 서늘한 곳 그리고 좀 습기가 많지 않은 곳에 보관을 하시는 게 실제로 온라인에는 같은 제품에서 곰팡이가 발견됐다는 글을 다수 찾을 수 있습니다. CJ제일제당은 해당 제품의 신고가 접수되면 제품을 수거해 원인을 규명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일선 아동병원은 인력이나 장비 때문에 이 어린이 응급 환자를 치료하기 어려운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당장 갈 곳 없는 어린이 환자들은 아동병원으로 몰려들고 반대로 아동병원은 어린이 환자를 받아줄 대학병원을 찾아야 하는 애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홍란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어린아이가 119 구급대에 실려 들어옵니다. 코로나19 뇌염 진단을 받고 의식이 없는 상황. 어린 환자를 받아주는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다가 결국 아동병원으로 온 겁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응급 환자만 이 병원에선 하루에 한 번꼴입니다. 전국 아동병원은 117곳, 90%의 아동병원으로 응급 환자가 몰리지만 응급실 역할을 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중증 환자가 한 명이 딱 들어오는 순간 외래 모든 그 간호사들, 그다음에 의사들 모두가 다 몰스톱입니다. 그 환자 한 명에게만 매달려야 합니다. 응급 중증 질환 진료를 위한 CT나 MRI 같은 검사 장비가 없는 곳도 많습니다. 실제 아동병원 조사 결과 10곳 중 9곳은 매월 응급 환자를 받고 있고 한 달에 6명 이상의 응급 환자를 받았다는 답도 32%에 달했습니다. 특히 아동병원 10곳 중 7곳은 응급 환자를 대학병원이나 소아응급의료센터에 이송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1월 부산에서는 소아응급 환자를 받을 병원이 없어 약 40km 떨어진 경남 양산까지 환자를 이송해야 했습니다. 구급대와 같이 먼저 부산의 모 대학병원 응급실에 전화를 해서 대답이 지금은 곤란하다. 주말에 입원을 시키면 누가 볼 사람이 없다. 대한아동병원협회는 아동병원에서도 응급진료가 가능하도록 인건비와 시설 지원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현재 수도권 지역은 밤새 내리던 장맛비가 잦아들면서 지금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가 났나 싶으면 부슬비가 내리고 다시 더워지나 싶으면 돌풍이 부는 하루였습니다. 서울 잠수교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백승현 기자, 한강 수위에 변화가 있습니까?
네, 저는 한강 잠수교에 나와 있습니다. 어젯밤 장맛비로 수위는 조금 올라갔지만 아침까지만 해도 흙탕물 같았던 강물빛도 평소 색깔을 되찾았는데요. 오전부터 비가 그쳤고 이곳 잠수교는 차량과 보행자 통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서울 날씨는 극과 극을 오갔는데요. 새벽까지는 수도권 일대에 굵은 장대비가 쏟아져 주요 하천 수위가 올라가고 산책로 진입이 금지됐습니다. 아침부터 가늘어진 빗줄기는 오전 10시쯤 그쳤고 강한 돌풍성 바람이 불기 시작했는데요. 오후 들어 하늘을 덮은 먹구름이 옅어지면서 구름 사이로 파란 하늘이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종잡을 수 없는 변덕스런 날씨에 시민들이 챙겨 나온 우산이 양산으로 변하기도 했습니다. 장화까지 신고 아이랑 같이 산책을 하러 나왔는데 비가 안 와서 지금 많이 당황스럽고요. 요즘 날씨가 아무래도 좀 동남아랑 좀 비슷해지는 것 같고. 지금 4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심 먹을 때도 사실 잊어버릴 뻔했습니다. 불편하기도 하지만 뜻밖의 또 행운이기도 하는 날씨인 것 같아서. 높아진 습도에 서울 지역 낮 최고 기온이 28도까지 치솟으면서 도심 곳곳에선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즐기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다만 모레부터는 전국에 다시 장맛비가 내리는데요. 이번 주 내내 강한 비가 이어질 전망이라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잠수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수도권과 달리 남부지방에는 여전히 장마 전선이 머물고 있습니다. 제주도엔 무려 36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고 전국 곳곳에서 낙석 사고 등 각종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공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방대원들이 얼음 몸통만한 바위를 치우기 위해 안간힘입니다. 밤새 내린 비로 인근 야산에서 굴러 떨어진 겁니다. 다행히 계단 난간에 걸려 주택을 덮치지 않았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어요. 다행히 그 계단 난간 설치하는 데 걸려가지고 주택가 피해는 크게 없었는데. 추가 산사태가 우려돼 6가구 주민 10명이 경로당 등으로 대피했습니다. 밧줄을 붙잡은 남성 1명이 거센 물살을 뚫고 이동합니다. 갑자기 불어난 하천물에 자전거를 타던 외국인 남성이 고립돼 구조됐습니다. 철교 안에 있었는데 제시하려고. 근데 이제 조종천 수위가 급상승하면서 하천에 고립된 상황이고요. 곳곳에서 주택, 도로가 침수됐고 강풍 피해도 전국적으로 잇따랐습니다. 바람에 넘어진 가로수가 차량을 덮치거나 주택 담장이 무너지고 공사장 가림막이 휘어지기도 했습니다. 강원 영동고속도로에선 빗길에 미끄러진 승용차가 버스를 들이받아 버스 기사와 승객 등 5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제주 한라산에는 이틀간 강한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이틀간 제주 산지엔 365mm 물폭탄이 쏟아졌고 서귀포 한남엔 235mm, 표선에도 200mm 넘게 비가 내렸습니다. 아파트 외벽이 떨어지는 등 제주에선 시운껏 넘는 크고 작은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또 제주공항 일부 항공편은 기상 악화로 결항과 지연이 반복됐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전국의 카페 매장 수가 무려 10만 개를 넘어섰습니다. 치킨집 숫자는 이미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커피 공화국이 된 이유, 김민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일이면 직장인들로 붐비는 서울 중구 일대입니다. 식사 후 커피 한 잔 즐기는 직장인들이 많은데요. 이 근처에 커피 전문점이 몇 개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선거리 50m 안에 있는 점포만 8개, 반경 50m로 범위를 넓히면 모두 16개 점포가 빽빽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2잔 내지 3잔은 꼭 먹죠. 보통 한 12시 이후에 많이 먹죠. 일할 때 먹으면은 되게 좀 잠도 깨고 도움이 되고 집중력이 좀 향상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먹고 있습니다. 국내 커피 전문점 수가 10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저가 프랜차이즈 성장세에 6년 전만 해도 5만 개를 웃돌았던 점포가
2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치킨 전문점과 비교해도 2배가 많습니다. 특히 저가 프랜차이즈의 경우 하루 4개씩 새로 생기는 꼴인데 개수가 늘어나는 만큼 경쟁은 더 치열해졌습니다. 나눠먹기가 심해서 매장들도 많아지고 그래가지고 한 30-40%는 줄었다고 생각해요. 최근 국제 원두 가격도 크게 오르며 임대료와 재료비 부담도 더해진 상황. 우후죽순 늘어나는 커피 전문점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한때 소풍 필수 코스였던 서울 63빌딩의 국내 첫 수족관이 39년 만인 오늘 문을 닫았습니다. 많은 관람객들이 추억이 깃든 이곳을 찾아서 마지막 인사를 전했습니다. 해양생물 3만여 마리 이 특급 수송 작전도 곧 시작됩니다. 김재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시관 입구에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폐장 소식에 63빌딩 아쿠아리움을 찾은 관람객들입니다. 지금까지 9천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이곳을 찾았는데요. 수족관의 마지막을 함께하려는 관람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63 시월드란 이름으로 1985년 문을 열었던 63빌딩 아쿠아리움. 1980년에서 1990년대까지는 서울 시내에서 손꼽는 가족 나들이 장소이자 학생들의 수학여행 필수 코스였습니다. 처져 있을 때 처음 연간연 끊고 1년 동안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둘째 생겨가지고 또 연장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용하고 싶었는데. 펭귄아 잘 살아. 시민들은 각자의 추억을 되새기며 아쿠아리움의 마지막을 눈에 담았습니다. 어릴 적에 여기를 왔다고 이야기를 이제 부모님한테 들었었고 사진도 찍힌 사진이 있어요. 마지막이니까 한번 와보게 됐습니다. 좋은 곳에 가서 물고기들이 다들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1992년 국내에 처음 선보인 인어공주 공연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참물범은 여수로, 작은 발톱수 달은 일산으로. 추억을 만들어준 3만여 마리의 해양생물들은 내일부터 특수 차량을 통해 전국 각지의 아쿠아리움으로 이송됩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사람과 사나운 소가 결투를 벌이는 스페인의 투 경기 같이 이 동물이 등장하는 전통 축제들은 때때로 학대 논란에 휩싸이곤 합니다. 계승해야 할 유산이냐 아니면 연출된 동물 고문이냐 의견이 분분한 건데 일부 국가에선 동물 학대 꼬리표를 떼기 위해서 동물 대신 이런 것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보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태국 중부도시 나콘사완. 사람들이 철제 우리를 들고 마을 이곳저곳을 돌아다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파란 물건을 자세히 보니 일본 유명 만화 캐릭터 중 하나인 도라에몽 인형입니다. 태국에선 살아있는 고양이에게 물을 뿌려 울게 하면 비가 온다며 고양이를 이용한 기우제를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고양이에게 물을 뿌리고 우리 안에 넣어 흔드는 등 동물 학대 논란이 일자 고양이 로봇인 도라에몽 인형으로 대체한 겁니다. ประเพณีแห่นางแมวเนี่ยก็คือเป็นประเพณีมาตั้งแต่โบราณนะครับแล้วก็ประเพณีที่คนพอแห่แล้วก็อาจจะมีฝนเกิดขึ้นมั่งหรืออะไรเกิดขึ้นเพราะว่าบ้านเราตอนนี้คือภาวะ 황소머리가 크게 그려진 공이 비탈길에서 내려오자 사람들이 재빨리 피합니다. 유럽 스페인 마텔피노 지역에서 매년 8월 열리는 소머리 축제인데 진짜 소 대신 200kg이 넘는 공을 도입한 겁니다. 예산 부족으로 진짜 소를 들여오지 못한 것인데 동물 친화적이란 호평을 받아 주최 측은 아예 소 대신 공을 이용하도록 운영 방침을 바꿨습니다. 일본 미에현의 한 신사에서 진행되는 700년 전통의 축제도 지난달부터 방식을 바꿨습니다. 농사 풍년을 기원하며 말을 타고 가파르게 오르는 축제인데 안전 문제와 말 학대 논란이 이어져 해당 지자체에서도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이에 주최 측은 오르막길 경사를 대폭 낮추고 2m 높이의 토벽도 없앴습니다. やること自体に意義があると思うんで、時代とともに変わっていってもそこはいいのかなと思ってます。 우리나라도 소싸움이나 산천어 축제 등 동물 학대 의혹이 제기되는 지역 행사들이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친환경적 행사를 위한 새 지침을 만들겠다고 나섰지만 지자체와 관계부처 간 협의가 되지 않아 연구 용역 결과조차 발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통이라는 명분과 동물 보호라는 가치가 부딪히는 가운데 세계 각국에서 공존해법 마련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를 보다 김민곤입니다. 농구 선수 허웅 씨와 전 여자친구 사이 사생활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두 번의 임신 중절과 결혼 의사를 둘러싼 진실 공방을 벌이면서 진흙탕 싸움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이세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프로농구 선수 허웅 씨가 전 여자친구를 공갈미수와 협박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건 지난 26일. 고소장에는 전 여자친구가 2차례 임신과 중절수술 이후 사생활을 언론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3억 원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공갈이랑 협박이 21년부터 계속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참다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법적으로 고소장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허 씨 측은 임신 사실을 알게 되자 책임을 지겠다고 했지만 전 여자친구가 돌변해 집에 무단 침입하고 스토킹까지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여자친구도 적극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2차례 임신 중절을 겪는 동안 허 씨가 결혼 이야기를 한 번도 꺼낸 적 없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주장한 겁니다. 임신 중절도 사실상 허 씨의 강요로 이뤄졌고 중절 수술 직후에도 원치 않는 성관계를 계속 요구했다는 게 전 여자친구 측 입장. 헤어진 뒤 스토킹을 한 것도 자신이 아니라 허 씨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허 씨 측도 소속사를 통해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수사 결과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허 씨의 고소장을 접수받은 경찰은 허 씨 주장이 맞는지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채널A는 전 여자친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세아입니다.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의 이승엽 감독이 분노했습니다. 어제 내린 비 때문에 심판진에게 뿔이 난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김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SSG가 6대0으로 앞선 6회, 굵은 빗줄기가 그라운드로 쏟아집니다. 시야 확보가 어렵자 7회 초 SSG 공격 뒤 심판이 잠시 경기를 중단합니다. 잠시 그라운드 상황을 살피더니 결국 강우 콜드 게임이 선언됩니다. 그러자 두산 이승엽 감독이 거세게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이승엽 감독은 비가 그쳤는데 왜 중단을 하느냐 이런 뜻이거든요. 두산 선수단은 지금 덕아웃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빗줄기가 약해지고 있고 7회 말 두산 공격이 남아있던 만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7회까지 갔는데 두산은 공격 못하고 갑자기 이렇게 끝나는 게 좀 아쉬워서 두산 입장에서는 투수를 조금 더 쓴 게 그렇게 더 많이 쓱보다 던진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아쉬웠어요. 저는. 프로야구 규정에는 우천 취소에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비가 얼마나 더 내릴지, 그라운드 상태는 어떨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적으로 심판 판단에 맡기고 있습니다. 오석환 KBO 심판위원장은 강우 콜드는 하늘이 하는 일이라며 매뉴얼이 없어 심판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일기예보, 그라운드 배수와 복토 상황, 빗물이 선수 시야를 가리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진다고 밝혔습니다. 장마가 시작되면서 비 때문에 울고 웃는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전국에 쏟아졌던 비, 중부는 거의 소강 상태에 들었는데요. 남해안과 제주는 오늘 밤까지 최대 50mm가 더 내립니다. 남해안은 내일 새벽에 그치지만 제주는 계속 이어집니다. 비가 오지 않는 중부를 중심으로 하늘에 구름만 많겠고요. 다시 낮 기온이 올라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겠습니다. 내일 정체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밤부터는 남부에 비가 시작되는데요. 화요일에는 전국에 다시 장맛비입니다. 모레 전국에 내릴 비는 남해안과 제주에 가장 많겠고요. 중부는 10에서 6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내일 경기 동부와 강원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납니다. 낮 기온은 대부분 30도를 웃돌며 무덥겠습니다. 장맛비는 이번 주 내내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정부 여당이 저출생 담당 부처 신설을 위해 다음 달 법안을 발의합니다. 이전보다 강력한 인구 정책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인구 절벽을 넘어서 한 발만 더 물러서면 인구 소멸입니다. 이번에 성과를 내지 못하면 국가 존폐 위기를 맞는다는 각오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합니다. 마침표 짓겠습니다.
절체절명의 각오로 뉴스에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